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한국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화제입니다. 자신 때문에 한국 기업이 몰락하고 미국이 승리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의 엄청난 저력에 미국 최대 기업이 오히려 대위기에 빠져버렸고, 트럼프 리스크는 한국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 컨설팅 기업 유라시아 그룹은 2024년을 정치적으로 볼드모트의 해로 정의하고 세계의 전쟁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란 분석을 했습니다. 볼드모트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최고 악당인데, 위에서 언급된 세계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대선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세계 안보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는 대선 격전지 중 한 곳인 조지아주를 방문해 유세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독재 문제를 부각하며 민주주의 위협을 제기했고, 트럼프 또한 바이든의 약점을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세탁기를 덤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월풀을 구했다며 세이프가드 관세 조치를 취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는 재집권 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또다시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는 중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는 철강, 알루미늄 등에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멕시코, 유럽연합 등과 무역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관세 신봉자라며 중국 등에 60% 이상 관세 부과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또한 현재 트럼프 리스크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연일 일본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리스크에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보도를 하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2018년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중국이 맞불 관세로 맞서면서 2020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관세 전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또한 트럼프 시절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이른바 전통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등이 한국,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미국 북동부 지역이 러스트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층이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트럼프 집권 시 10%의 기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174억 달러 감소하고 GDP는 0.3%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장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가까운 적자 원인이 유럽과 한국 등에서 온 자동차와 그 부품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 모두 45%로 막상막하 상태이고, 더 강하게 한국 등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성과로 내세우는 한국과 월풀과의 싸움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그를 당혹스럽게 하는 중입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등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동맹국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항상 자국 우선주의로 움직여왔습니다.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됐을 때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낮아지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한국과 전 견제를 시작해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오바마 이후 정권을 잡은 트럼프의 행동은 더 충격이었죠. 바로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이프가드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가 아니더라도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2017년 10월 월풀이 삼성과 LG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청원을 했고, 한국 업체가 미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 만장일치로 동가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산 세탁기는 20% 관세로 120만 대 쿼터들 할당받았고,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2013년 적용됐던 반덤핑 관세보다도
2배 이상 강력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13만 개의 쿼터를 적용해 30% 관세를 매겨왔습니다. 즉 부품까지 미국에서 전량 생산하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삼성전자는 총 4천억 원을 미국에 투입해 연간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짓고 있었으며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2018년 서둘러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LG전자도 같은 해 8월 테네시주에 연간 12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착공하며 대응했죠. 이런 과정에서 피해는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입었습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자 삼성과 LG전자는 미국 내 세탁기 판매 가격을 약 8% 인상했고 미국 월풀 또한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버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만 해도 LG전자 생활가전 사업부 매출은 약 17조 원으로 월풀 24조 원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이프가드 발동 후 오히려 매출 격차가 6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LG전자가 글로벌 1등 자리에 처음으로 올라서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에서도 월풀을 눌러버렸던 것입니다. 2019년 LG전자 송대현 사장은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준공식 후 소비자들은 제품이 좋으면 인정해준다며 우리의 목표는 미국에서 세이프가드 관세가 없어져도 미국 내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월풀이 우리를 불러들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LG전자는 올해에도 미국 컨슈머 리포트가 주관한 최고의 드럼 세탁기 평가에서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미국 세탁기 시장은 프리미엄급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 보급형 교반식 봉돌이 세탁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드럼 세탁기는 지난해 약 29%를 차지한 프리미엄 제품군입니다. 컨슈머 리포트 평가 결과 드럼 세탁기는 통돌이 세탁기와 교반식 세탁기보다 세척력이 뛰어나고 물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럼 세탁기의 물 사용량은 평균 38L로 통돌이 세탁기 50L라 교반식 세탁기 76L보다도 적습니다. 게다가 LG전자는 올 초부터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통합된 일체형 세탁 건조기 워시콤보를 출시했고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드럼 세탁기보다 크지 않게 하기 위해 세탁 건조기 전용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 모듈까지 새롭게 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드럼 세탁기 초기 판매량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하며 월풀을 크게 놀라게 한 상태입니다. 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주방욕실 분야 최대 박람회 때 월풀은 아시아 관객을 경계하며 소리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경쟁사는 우리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사진을 찍는 것을 중단하고 전시장에서 나가달라. 당시 행사에는 총 630개가 넘는 브랜드가 참여했는데 국내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참여했고 월풀은 한국 기업을 경쟁사로 칭하며 접근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LG전자의 2년 연속 밀린 월풀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을 줄이고 커피 머신과 믹서기, 토스터기 등 주방용 소형 가전제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풀 매출액 중 미국의 비중은 60%에 달합니다. 코로나 시기 크게 늘었던 세탁기와 냉장고 등 대형 가전 수요가 주택 경기 악화로 급격히 줄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인데 실제로는 삼성과 LG에 밀려 이런 선택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월풀 매출액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가전제품 사업을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인력 감축도 진행 중입니다. LG전자 생활가전 부분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세이프가드 관세에 맞서 테네시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것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기지로 성장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테네시와 멕시코 공장에 유연한 생산 체계를 스윙 생산으로 전략화해 어떤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갖고 사업 확대 기회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는 냉장고 문 조립도 로봇에 맡길 정도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팔에 적용한 카메라와 자체 개발 3D 비전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기피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생산성이 20%나 높아졌는데 LG전자 창원 스마트파크의 자동화 수준은 약 65%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하는 등대 공장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가전업체 중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작년 초에는 미국의 스마트 팩토리로 지은 테네시 공장 또한 창원 스마트파크에 이어 LG전자의 두 번째 등대 공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의 누적 투자액은 총 3억 9천만 달러로 테네시 공장의 생산량은 북미 시장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섰습니다. LG전자는 최근 협력사에도 등대 공장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며 상생 협력 강화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LG전자는 미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는데 3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BEV를 선정하고 2030년 매출 100조 원 중 40조 원 이상을 이곳에서 내겠다는 목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미국 생활가전 시장의 전체 파이는 약 4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자 중심의 BEV 시장은 7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시장에선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위가 선두에 있습니다. 월풀을 넘어선 LG전자는 3년 내에 지위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류 사장은 기술 도용 반덤핑 세이프가드 3종 세트도 이겨냈는데 뭐가 무섭겠냐며 3년 내 BEV 기업 간 거래도 잡아볼 테니 한번 지켜보라.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이겨낼 수 있게 철저한 대비를 하길 바랍니다. 중국인 공포증, 이른바 차이나 포비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통용되는 현상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중국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개최된 그날 미국에서는 중국인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퓨리서치 센터 퓨 리서치 센터는 전 세계 17개국 19여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사 대상 17개국 중 15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역대 최고 수준을 찍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러한 반감의 원인은 냉전 이후 유일한 최강 대국인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부상했지만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국민성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소위 졸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인이지만 중국이 아닌 해외에 살면서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화교인데요. 본국을 떠나 해외 곳곳으로 이주해 현지에 정착한 중국인, 그리고 그 자손들을 화교라 부르는데 그들이 가진 경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남아의 경우 국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화교가 소유하고 있고 경제 지배력이 무려 70%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화교가 한국에서는 유독 뿌리 내리지 못하고 좀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멸종에 처했습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왜 화교들은 유독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일까요? 중국인 디아스포라 해외 이주는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왕조의 교체 시기가 평균 300년으로 굉장히 짧았는데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핍박받던 중국인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찍이 해외 이주를 시작한 것이죠. 현재 지구상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화교를 찾아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뿌리 내리지 못한 겁니다. 중화권 대표 영문지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019년 기사에서 한국에서 화교가 멸종 익스팅크션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에서의 화교 위기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그해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숫자가 20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그야말로 멸종 직전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화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아니 화교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교의 파워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특히 동남아는 화교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1000대 기업 중 500개가 넘는 기업은 화교 자본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화교는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국가 총자산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제 지배력도 70%가 넘습니다. 국가별 화교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싱가폴 80%, 인도네시아 70%, 말레이시아 60%, 태국 80%, 필리핀 50%로 조사됐는데 쉽게 말해 화교들이 동남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화교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에서 화교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1945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일본에 의해 시작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1948년까지 미군정 하에서 남한에 거주하던 화교는 연합국 국민으로 우대를 받아 중국 및 홍콩과의 무역을 독점하면서 거대한 경제적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1947년부터 시작된 중국 내전이 격화되자 많은 중국인들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 피난을 떠나면서 화교 인구가 급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1940년대 후반 인천에 소재한 화교 무역상 13개소가 한국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6%를 차지할 만큼 한국에서 화교들의 경제력이 막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새로운 경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외국환 사용이 제한되고 외국인이 무역회사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교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1948년 제정된 국적법에 따라 결혼을 통한 귀화 이외에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됨으로써 화교의 귀화가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화교가 한국에서 길을 쓰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화폐개혁입니다.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선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을 새로이 발족해 구조선은행권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려 했으나 625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부분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는데 우연히 조선은행권 1000원권 원판과 100원권 원판을 수중에 넣은 북한군은 마음 놓고 1000원권을 찍어 전국으로 유통시켰습니다. 북한군의 통화 공작을 차단할 목적으로 한국 정부는 1950년 8월 28일자로 대통령 긴급명령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약 3개월간 전국적으로 구화폐를 교환해주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두 번째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생활비 예한에 100일의 비율로 가구당 한 사람에게 500원 한도로 새 은행권을 바꿔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화교들은 현금을 잔뜩 모았다가 언제든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새 돈으로 교환해주지 않아 이때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됐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1961년 한국에서는 외국인 토지법 1961년 시행이 제정됩니다. 이 법 제2조에는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 상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강령으로서 한민국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금지를 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헌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자국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동일하게 금지하거나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도 중국인의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물론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국 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면 개방되기는 했지만 1961년 시행된 법에서는 화교가 한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시행된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를 조금 완화시켜 화교에게 1가구 1주택 1점포만 허용되었지만 이마저도 주택 면적 200평 이하,
점포 면적 50평 이하로 제한하면서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은 불가능했죠. 점포 면적 50평 이하라면 중국집을 내면 딱 맞을 공간에 불과했고 실제로 화교 대부분이 중국집을 차리는 것으로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쌀이 부족해 분식을 장려하던 시절에는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파는 것을 금지시켰을 만큼 심하게 간섭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이 운영하던 중국집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됐고 이들은 규제가 멀한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지로 제이주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됐는데요. 1972년 32,9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화교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1992년 22,563명, 2022년 현재는 20명 이하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넉넉한 화교 자본은 과연 국가에게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태국이 중국을 선택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잠수함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엔진 논란이 불거졌던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호위함 구매로 대체하기로 한 건데 하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조만간 한국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중국을 택해 자충수를 두고만 태국이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22일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S-26T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타 타위신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논의됐고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 중으로 다음 달 중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10억 반 많은 170억 밭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역대급 사기로 논란이 불거졌던 태국 해군의 잠수함 구매 사업이 결국 무기한 보류되는 한편 태국 정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마련한 예산을 중국 신형 호위함을 구매하는 데 쓰기로 한 겁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앞서 중국이 태국에게 제시한 잠수함 내에 탑재될 중국산 디젤 엔진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잠수함 도입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설득과 오랜 협상 끝에 태국 해군은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엔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은 조용한 게 생명인데 중국산 디젤 엔진은 소음이 심해 기본적인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S-26T 잠수함을 도입하려 추진했지만 이번에 국방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해당 사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원래 태국의 계획은 중국산 S-26T 잠수함 도입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려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며 태국에 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내놓자 잠수함 대신 그 돈으로 중국산 호위함을 사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 정부가 중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완전히 취소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과 동시에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사기를 당한 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라고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중공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중국에서 태국에게 가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혹해서 막판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에 따라 독일이 해당 엔진 수출을 금지하면서 잠수함을 둘러싼 중국과 태국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독일의 수출 불허 입장에 당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에 독일제 MTU-396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제 디젤 엔진 탑재하려 했다가 결국엔 성능 이슈로 이번에 계약이 취소되는 굴욕을 맞게 된 건데요. 중국산 엔진의 성능이 독일 엔진에 뒤지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한 중국의 가스라이팅이 사실 이번에 태국에서 잠수함 대신 중국 호위함 구매로 전환됐지만 결국엔 한국의 호위함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취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중국 호위함이 잠수함만큼이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어서인데 이번에는 결코 중국에 헛돈을 쓰지 않겠다는 태국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앞서 8월에도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는 등 중국 나름 고도의 기술을 집약해 만들었다는 핵잠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자 이제는 중국을 정말 손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해당 소식에 대해 중국은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엔 중국 핵잠이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한 함정에 걸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침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이 대구급 호위함 FFX 배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태국이 중국산 대신 한국 호위함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롤스로이스의 최신형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가 장착된 대구급 신형 호위함 마지막 함정이 우리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앞서 2012년 롤스로이스는 우리 해군의 대구급 신형 호위함 추진체계의 주동여건 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8척의 호위함에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을 공급했습니다. MT-30은 인도 당시와 동일한 최대 파워를 제공하는 건 물론 작동 편의성과 주당 약 1시간에 불과한 짧은 유지보수 시간으로 탁월한 성능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급 다음으로 진행되는 한국 최신 호위함 FFX 배치 3 충남함의 확 달라진 성능 또한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진수식을 거행한 충남함은 해군의 3100T급 대구급에 이은 3600T급의 첫 번째 호위함으로 광개토대왕함과 크기가 비슷해 이름만 호위함이지 구축함과 다름없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라 할 전투체계, 주요 탐지 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구성됐는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자머리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처음으로 탑재했으며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 인천급이나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해 레이더 탐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화전철 빨지 레이더와 레이더 팔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충남함 마스트는 복합 센서 마스트 방식으로 제작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충남함에는 사면 고정형 MFR 뿐 아니라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가 마스트에 포함됐고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함의 추진체계는 대구급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어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해 대잠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이처럼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충남함은 올해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이면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작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대자머리를 탑재한 충남함 진수 소식에 벌써부터 중국이 긴장하는 등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반응이 잇따라 쏟아졌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겨우 이 정도로 유난을 떠는 거냐, 무게 중심이 별론 것 같다 넘어지는 것 아니냐, 충남함의 크기는 한국 땅이 작다고 말하면 사이즈가 이해된다, 디자인이 별로다, 겉모습이 못생겼고 앞이 너무 무거워 뒤집힐 것 같다, 저게 좋아 보이는지 의문이다, 인도 호위함이 더 좋아 보인다, 인도랑 너무 비슷하다, 레이더와 화력 수준을 보면 발전 가능성도 없고 함포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인다 등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재작년에 건조한 중국 54의 호위함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될까 자격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황구시보는 54어형 호위함 진수식 이후 54어형이 중국 해군 함대를 확장하고 전투태세를 높이는데 최선의 선택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54어형은 대공전과 대함전, 대잠전, 연안작전과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배수량은 4053TU로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작습니다. 이 함정은 120km 거리 내 표적 40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는 3차원 대공대수상 탐색 레이더, 미사일 통제, 표적 획득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직 발사관 32셀에 사거리 50km인 HQ-16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한국과 중국의 호위함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지 차이가 나는데요. 심지어 이미 이 같은 현실을 태국 해군이 확인해준 상태로 태국 정부가 중국산은 더 이상 못 쓰겠다며 대우조선해양에 호위함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앞서 태국 해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레수안급 호위함을 구입해 운영을 했고 한국에서는 인천급 호위함을 개량한 푸미폰 아두냐뎃급 호위함을 도입해 운영을 했는데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두 함정의 무장과 전자장비 모두 같은 서방 제품을 장착했음에도 성능에 엄청난 차이가 나자 중국의 적극적인 액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서며 결국 한국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해군은 한국산 호위함 구매를 위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 비용을 반영한 상태로 계약 체결 소식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의 최신 호위함인 충남급과 중국의 54호급을 비교하자면 일단 중국 호위함은 내부에 건축용 강목을 싣고 다닐 정도로 언제 고장이 날지 시한폭탄과 같은 성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충남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4호급은 디젤 엔진만 장착하고 가스터빈이 없습니다. 정숙성의 문제에서도 충남급은 전기 모터를 장착해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발각될 일이 거의 없지만 중국은 디젤 엔진으로 풀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수직 발사관도 단순한 숫자가 아닌 화력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충남급 단 한 척만으로도 54호급 여러 척을 상대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 신형 호위함 때문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충남급의 최초로 탑재된 국산 다기능 배열 레이더에 주목하고 있는데 해당 레이더가 360도 전방위로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KF-21의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충남급의 탐지 체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한국산 이지스 시스템으로 우리만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충남함이 미니 이지스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을 주름잡던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던 탱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제 탱크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외신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는 전차와 장갑차 1292대를 잃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활약과 군용 드론의 타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무기는 미국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 제블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블린은 사거리가 2.4km 정도여서 매복 공격이 용이한데 러시아군의 300여 대의 전차를 박살내며 러시아군 기동을 지연시키는 주요 방어무기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압박하기 위해 진격하다가 며칠 만에 64km에 달하는 행렬이 멈춰서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3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은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가로질러 러시아군이 진격하던 도로 양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어두워지길 기다리면서 드론으로 러시아군 선두 차량 23대를 파괴해 전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이틀을 더 머물며 더 많은 차량을 파괴했고 러시아군은 연료도 폭탄도 없이 도로에 갇혀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러시아의 구형 전차와 장갑차들과 지금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미래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국산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레드백이나 K 전차가 이번 전투에 참여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드백은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솔라, 시그마 실드 열상 위장막을 두른 기동 위장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상 감시 장비와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드백은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장갑차에 장착된 첨단 레이더로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한 뒤 순식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 APS입니다. 지난 29일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2분가량의 레드백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 중에서 레드백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순식간에 격추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레드백에서 날아간 미사일이 정확하게 요격해서 폭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AESA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은 물론 대전차 탄 120 날개 안정분리 철갑판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장갑차 내부에서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승무원이 위험한 장갑차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외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손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장갑을 투시해보는 듯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장갑차 안에서 기관포와 기관총 등을 표적을 향해 정확히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텔스 기능과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춘 레드백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다면 쉽게 깰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제블린의 무참히 깨지자 일각에서는 우리 K 전차가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K 전차는 방호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유도교란 통제 장치, 각종 발사 장치, 복합 연막탄 등 소프트킬 형식의 능동 방호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시 복합 연막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하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호주가 섬나라인데 왜 전차나 장갑차와 같은 육군 전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해하려면 과거 한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을 들으면 쉽게 납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끝난다는 게 정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호주와 같은 섬나라여서 해상 전력과 공중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엄청난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에 이 미사일로 일본의 전함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시켜 놓은 후 육군이 상륙작전을 벌인다면 한국의 육군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쑥대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자 현무 20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벌였습니다. 현무 20 미사일은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의식해서 800km를 날아간다고 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1000km가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거리 1000km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0년 내에 사거리 1000km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000km 사거리를 가진 현무 20 미사일을 2017년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탄도미사일 현무이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현무삼을 비롯해 현무사미사일까지 개발했고 일각에서는 더 이상 놔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총 2,000발 이상을 확보해 전쟁 발발 시 북한군 전력의 70% 파괴할 때 6일 걸리던 것을 단 1일 만에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미사일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한 해상력으로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단번에 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에 쏟아지면 섬나라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한국 육군의 진입을 막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사디사피 한국 육군은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일본과 같은 섬나라 호주도 알고 있기에 지금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또한 최근 중국이 호주 인근의 솔로몬 제도와 군사 협력을 시도하고 있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의 병력을 파견하여 해군기지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솔로몬 제도와 협정을 체결하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에서도 해양작전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에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큰 위협이 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국방력을 더욱 빨리 강화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레드백을 비롯해 한국의 K9자 주포 등을 수입하면서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중국이 호주와 붙는다면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호주군을 중국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제블린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대전차 미사일 HJ-12은 그동안 선진국의 무기를 모방해서 따라한 무기가 제대로 된 것이 없었기에 레드백과 K2 전차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한화 디펜스가 선보인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가 출품한 링스가 최종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5월 초에 열리는 호주 연방선거 전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선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50조 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장갑차 사업 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미국 주력 장갑차 선정에 들이밀 정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문기의 열전지 용량을 2배 증가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는 500도 정도의 고온과 높은 하중에서도 작동되는 특수전지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열전지의 단점으로 꼽혀온 긴 제조 시간과 고비용, 용량의 한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지금도 우리 힘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